자, 문장의 짜임과 양상이라고 해서 우리 요림이는 역시 시험 한번 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 문법 문제에서 또 나와요. 특히나 모의고사 치게 되면 제일 많이 아이들이 까다로워하는 문제 하나가 견문장 파트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배우는 어떤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기회 될 때마다 좀 한 번씩 복습해주면서 내용 환기시켜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앞에 보시면 뭐부터 나오냐면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에 대한 이야기 자막하게 먼저 하고 그리고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그 문법부터 한번 거슬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배웠던 문법이 뭐냐면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어. 나중에 고등부 올라가도 똑같이 이어질 거야. 제일 먼저 배웠던 의문. 개념적인 예를 수 있겠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어. 그제? 그래서 이 의문에는 크게 종류가 뭐뭐 있었어? 자음, 모음이 있었단 말이야. 물론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에서 또 더 나눠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고등부 들어가서 한다. 우리는 일단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번에 그 2학기까지 시험 다 끝나면 고등부 내용 준비할 거거든. 그때 문법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거야. 그때 새로운 애들도 좀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크게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음 체계에서 우리가 막 소리 위치 그리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막 외웠던 거 있었지. 그리고 모음도 역시 마찬가지야. 뭐 단모음, 이중모음, 거기 반모음의 개념까지 우리가 넣어서 같이 막 공부하고 외웠어.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단어 파트였어. 자음 모음이 모이니까 이제 음절을 구성하게 되면서 단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뜻을 구별해 줄 뿐이었지만 뜻은 없었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뜻을 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야? 형태소라는 것만 배웠고, 그리고 품사 이런 거 배웠어. 그리고 이제 형태소를 배우고 나니까 이걸 의미를 가진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이제 쪼개지기 시작해. 쪼개기 시작하니까 합성어다, 파생어다 이런 말까지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 그게 다 단어 소속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막 모이니까 뭐가 돼? 문장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3학년 마지막 문법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니까 첫 번째 이렇게 문장 성분이라는 걸 배우고 문장 성분이 이해되면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이라고 해서 혼문장, 견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문장 성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장 성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장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한 성분들이라는 걸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 물을 구성하는 성분이 뭐가 있어요? 수소와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물을 구성하는 그 성분은 바로 수소와 산소인 것처럼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각의 요소들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문장의 성분이라고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정리하자면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 그래서 문장 성분을 물어보면 항상 끝에 어떤 말이 온다? 라는 말이 온다. 품사는 끝에 뭐가 온다? 사가 온다 그랬다. 그치?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문장 성분 들어가는데 문장 성분을 크게 세 개로 나누죠.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눴었어. 경단이 말 그대로 주성분이니까 가장 주요한 성분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일단 주성분에 우리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아이들이 누가 있었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있었지, 그치? 그리고 부속성분에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도 이 아이들이 있음으로써 이런 주성분들을 수식해 주더란 말이야. 예를 들어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보어 따위들을 수식하는 아이들가 누구예요? 관용어죠. 왜냐면 이 자리에 다 치안들이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부사어라는 게 또 있었죠. 부사어는 누굴 꾸며줘요? 보통
동사 형용사급이잖아요. 그 동사 형용사는 다 뭘 만드는 데 쓰여요? 서술어 만드는 데 쓰이잖아요. 이게 꾸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독립성분이 뭐예요? 독립어였죠? 얘는 말 그대로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독립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품사는 몇 개 있었어? 9개. 부품사 있었지. 문장 성분은 이렇게 7개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각각의 문장 성분의 어떤 의미를 좀 이제 알고 가면 좋겠죠? 우리 했던 거니까 좀 빨리 갈게 있었지. 먼저 주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주어라고 하는 아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이나 어떤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잠깐 동작, 작용, 상태, 성질까지만 주시면 이게 다 뭔데요? 동사나 형용사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나 형용사 따위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한번 더. 동사나 형용사는 이 서술어 만들 때 쓰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서술의 주체가 되는 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꼭 이렇게만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서술어 갑니다. 동작이나 작용이나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말. 이것도 역시 동사나 형용사에 대해서 풀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어찌어찌하다, 뭐뭐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서술어를 풀이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말. 그 자체가 바로 서술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서술어까지 보셨고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보겠습니다. 목적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이 서술어죠. 그럼 서술어의 대상, 뭘 먹었느냐고 생각하니까 얘를 먹었잖아요. 자, 대상입니다.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대상. 이건 뭐라고 해요? 서술의 주체가 되는 말이라고 얘기하죠. 그 주어니까요. 대상은 목적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어인데요. 이 보어는 다른 문장 성분들에 비해서 할 때는 하고 알겠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까먹는 게 보어입니다. 솔직히 이거. 왜냐하면 이 보어는 반드시 이 서술어만 나와야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서술어가 자꾸 시간 지나면 헷갈립니다. 자, 보어의 보자는 무슨 보자야? 보충할 보자예요. 그러면 어떤 성분을 보충해 주려고 들어오는 말이라는 얘기야. 그럼 답부터 얘기합시다. 뭘 보충해 주는데요? 서술어. 서술어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말인데 아무 서술어 보충하지 않고요. 이 서술어만 보충해 줍니다. 뭐요? 되다, 또는 아니다. 선생님, 그러면 되다나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없으면 보어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되었다, 또는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 문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치? 뭐가 필요해? 무엇이 됐는지 또는 뭐가 됐는지가 필요하잖아요. 아니다도 마찬가지고요. 그치? 그래서 요 서술어를 보충해 주기 위해 필요한 이 말, 이걸 우리는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다시피 보어를 만들 때 쓰이는 조사, 복격 조사로 이가를 쓰는데 이 이가는 무슨 조사하고 생김새가 같아요? 주격 조사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주어라고 판한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다 아니다 항상 서술어부터 먼저 체크하시고요. 서술어의 부인에 보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하다 보면 까먹습니다. 이거 주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성성분 가보죠. 구성성분을 보다시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데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죠? 우리 품사일 때 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독립, 갑니다.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주로 누굴 부르거나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거나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그지? 이런 말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감탄사 배웠을 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관형사, 부사, 감탄사 배웠을 때 그대로. 그래서 쌤 그때도 품사할 때도 자꾸 이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관형사는 품사잖아.
품사는 단어잖아. 근데 관형 어는 문장이잖아. 누가 커? 얘가 크지? 그래서 관형사는 자라서 어른돼서 관형어 되는 건 당연히 될 수 있는 말이겠지. 관형사는 관형어 되는 건 당연하다고. 다시 부사가 부사어 되는 건 당연하다고. 그런데 관형어라고 해서 매번 관형사냐? 그건 얘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부사어지만 매번 부사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동사나 형용사일 수 있어요. 이 하나만 들어볼까? 예쁜 옷 그랬어요. 당연히 예쁜이 옷 수식해요. 옷은 명사, 체험이니까. 체험을 수식했으니까 이거 관형사네. 맞니? 아니지. 왜? 예쁘는 기본형 예쁘다에서 온 말로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쁘지, 예쁜 활용됐던 그 형태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죠?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 이 뒤에 옷을 꾸밀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관형사라지 않고 형용사다라고 얘기했고, 하지만 문장 성분으로 물어보면 뭐예요? 관형어라고 해야 되겠죠? 체험이 꾸미는 건 맞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관형어라고 해서 관형사는 아닐 수도 있더라 이런 경우. 그런데 옷은 옷인데 어떤 옷? 새 옷 했을 때는 이때는 관형사가 맞죠. 왜? 기본형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태생에 새로 태어난 아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는 이제 관형사니까 100% 관형어 되는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를 좀 구분해 두자. 자, 그래서 관형사는 100% 관형어 됐고, 부사 역시도 100% 부사어 됐죠. 감탄사 역시도 100% 독립어가 되지만 독립어라고 해서 항상 감탄사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오케이? 이것도 이해 하나만 할까요? 철수야 불렀어요. 문장 성분 뭐예요? 독립어잖아요. 그렇다면 품사 감탄사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이거 형태 조건 쳐가면 두 개 쪼개지잖아요. 명사와 조사의 조합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야! 불렀으면 감탄사 맞고 당연히 독립어 맞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는 다 완료됐다. 그자? 오케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즉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된다. 자, 문장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금방 배웠던 이 문장 성분이 몇 번씩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일단 문장의 기본 짜임은 혼 문장과 우리가 격 문장이 있죠. 문장이 꽃이냐 아니면 겹이냐의 차이니까 딱 봐도 다 우리말이잖아요. 문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문장이 뭔가 두 개 이상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될 문장 성분이 뭐였었어요? 뭐가 뭐 한다. 아니면 무엇이 어떠하다. 주어 서술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야 우리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 쌤이랑 서술어 자릿수라는 것도 한번 배운 적 있잖아. 이제 그 서술어의 자릿수 할 때도 꼭 주어 서술어는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본 문장은 보시다시피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한 번씩 있는 게 본 문장이다. 그런데 격문장은 어떻게 해요?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들어가 있을 것이다. 예문은 좀 이따 우리 많이 볼 거니까 그때 봅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시험은 격문장에서 나겠죠. 복잡하니까. 그치? 이 격문장에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이 말이야. 뭐뭐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이 있었다. 그래.
안 끊어. 문장이 이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 서술어 문장, 그지? 또 주어 서술어 문장. 이게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버렸으면 이어진 게 아니잖아. 그냥 무슨 문장 두 개? 혼문장 두 개인 거야, 그지? 그런데 이어져야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문장 두 개를 이으려면 우리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학교에 갔다!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학교에 가서, 또 학교에 갔고, 갔지만, 가니까, 갈수록 뭔가 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간 뒤에 어미, 그 어미를 어떤 어미를 썼어야 되는 거야? 연결 어미를 썼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서술어에 당연히 동사 형용사일 거야, 여기에. 이제 어간 어미가 있을 것이고, 이 어미가 문장 두 개, 즉 절 두 개를 이어주는 연결 어미여야 할 거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 두 문장의 어떤 구조를 보면서 어디에 좀 더 내가 초점을 더 두고 봐야 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장이 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요 수순을 잘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연결어미를 썼냐에 따라서 바로 얘기합시다. 이 연결어미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다시 이어진 문장 둘로 나눈단 말이야. 어떻게? 이 연결어미가 앞, 뒤, 절, 을 순서를 바꿔도 아무런 원래 의미와 달라지지 않게끔 해주고 있다면 그냥 순서대로 나열했거나 대조를 시켰거나 했을 뿐인 거야.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를 썼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대등적 연결어미를 썼다면 이 이어진 문장은 무슨 문장이 또 되는 거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지금 우리는 이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진 문장 안에서도 다시 종류가 나뉘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분명히 연결어미는 썼는데 이거 순서 바꿨더니 원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가 됐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이 돼버렸어. 그러면 순서 바꿔서는 안 됐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고로 이 연결어미가 앞뒤를 대등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반대말을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디에 그지? 부속되어 딸려있다고 하는 거. 들러붙어 있는 느낌. 그걸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물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하셔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어진 문장 안에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것도 이해했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려면 뭘 봐야 된다? 제일 뒤에 있는 서술어 말고 그 다음 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걸 딱 찾아놓고, 아, 이 서술어의 연결어미 종류만 잘 보면 둘로 금방 구분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연결어미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연결어미는 주로 뭘 쓴다? 누구는 뭐뭐 하고 누구는 뭐뭐 한다. 그래서 고를 쓸 때가 있죠. 또 누구는 뭐뭘 하지만 누구는 뭐뭘 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누구는 뭐뭐를 하거나 아니면 또 누구는 또 뭐뭐를 한다. 뭐 하거나. 자, 종속적인 연결어미가 종류가 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등하게 이어질 수 있는 연결어미 몇 개만 살짝 기억해주면 나머지 자동으로 이겁니다. 물론 외우기 어렵지 때문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미를 한번 넣어봅시다. 철수는 춤을 추고 영희는 노래한다. 순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죠? 그럼 결국 이 도의 역할은 뭐였던 겁니까? 앞절, 뒷절을 그냥 쭉 나열했던 거 아닙니까? 고를 써서. 이제 꼭 나열이라고 하죠. 그러면 철수는 국어를 잘하지만 수학은 못한다. 과목에 대한 차이가 생겼죠, 그죠? 이거는 대조죠, 대조. 자, 철수는 산으로 가거나 또는 산으로 가든지
든지를 써도 돼요. 뭐뭐의 든지. 아니면 하도로 가거나, 그지? 바꿔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건 뭐예요? 선택의 문제죠. 이렇게 대등적 연결 의미가 길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일 겁니다. 순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을 또 어떤 연결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뭘 써요? 종류 맞죠? 뭐뭐 하니, 또는 뭐뭐 하니까, 또는 뭐뭐 해서. 또 뭐 있어요? 네가 뭐뭐 한다면 너도 뭐 어떻게 할 거야? 또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뭐 해야 되는 거야? 또 내가 공부하러 또는 뭘 사려고 등등등등.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몇 개만 하고 교과서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할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지, 그제? 자, 뭐뭐 하니까, 뭐뭐 해서 라는 말을 쓰면 어떤 이유나 원인이 되지. 예를 들어, 비가 와서, 비가 오니까 땅이 젖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유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있는 연결어이고, 네가 만약 뭐뭐 한다면, 이거 뭐예요? 뭐면 조건이죠? 그럼 가정한다, 그지?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 어떤 상황, 배경이라고 해. 그리고 뭘 하러, 뭘 하려고 뭐 어때요 이거?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앞, 뒤, 절의 순서를 바꿨을 때 이상해질 거예요. 처음에 의도와는 달라지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맞죠? 제가 한번 보면서 그러면 볼게요. 자, 일단 교과서에는 주성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거 너무 쉬우니까 빨리빨리 할게. 자, 주어 서술어를 각각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하늘이 파랗다, 당연히 하늘이. 지우가 달린다 해서 당연히 지우가. 나머지 서술어. 2번. 우리는 무엇을 먹겠지, 그지? 그러면 먹는다인데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뭘 먹는지. 그 대상 자리가 바로 목적어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 놓은 예문이었습니다. 다음. 하은이는 뭐가 되었댔습니다. 역시나 서술어에 되다가 왔으니까 이 되다가 무엇이 됐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바로 보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가 보시면 이 완성한 문장의 성분을 하나씩 생략해 보면 당연히 문장이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문장이라는 것을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어, 목적어, 주어, 서술어까지.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까만 모자가 정말 멋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술어부터 체킹하는 연습 꼭 하세요. 자, 멋있다 서술어. 뭐가 멋있는데요? 모자가 멋있다. 그치? 그럼 주어 서술어 찾았어. 다른 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문장 성립했으니까. 그치? 다만 모자는 어떤 모자였고 멋있는데 얼마나 멋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모자를 꾸미는 까만이 관용어, 멋있다를 꾸미고 있는 정말이 부사어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생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음. 와, 무지개가 떴다. 역시 서술어부터 떴다. 뭐가 떴는데? 무지개가. 그럼 짝지다. 몇 점 줬다, 그지? 주어, 서술어 다 찾았어. 그럼 와, 필요 없잖아. 근데 옆에 시도 찍혀있지? 이런 시도 찍혀있다는 얘기만 봐도 우리 뭘 알 수 있다. 아, 얘는 따로 사용되고 있구나.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역시나 감탄, 놀람을 얘기하니까 독립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의 짜임 번 넘어가요, 이제. 문장의 짜임을 알아보자. 1번, 다음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를 찾아 표시해보자. 그랬습니다. 역시 화단에 국화가 활짝 피었다 할 때 뭐부터 찾아? 서술어부터 피었다. 뭐가 피었는데? 국화가 피었다. 문장 끝! 나머지 필요 없다. 그럼 나머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뭔데? 부속 성분이거나 뭐 독립 성분이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런데 국화는 국화인데 어떤 국화야? 무슨 국화가 아니라 어디에 핀 국화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화단의 국화가 아니라 화단에 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치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화단은 결국 피었다라는 이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이건 뭔데? 부사어라고 얘기하지 이제. 그리고 활짝 역시 바로 뒤에 있는 피었다를 꾸미고 있을 거야. 부사어다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관형어는 위치가 왔다 갔다 못해. 근데 부사어는 비교적 위치가 자유로웠죠. 보통은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딱 붙어있는 게 제일 좋잖아. 근데 부사어는 좀 왔다 갔다 한다. 자, 나갑니다. 그럼 봐봐. 이 가 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한 번만 들어갔으니까 혼 문장이라는 얘기잖아. 이제 자, 나갑니다. 화단에 국화가 활짝 피어서 별들이 많이 날아왔다. 자, 그런데 서술어부터 찾아라. 날아왔다 서술어지. 뭐가 날아왔는데? 볼들이 날아왔지. 주어. 근데 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있어. 바로 뭔데? 피어서의 피다는 말이야. 바로 이 스타일이지. 날아왔다 찾았는데 또 피어서 피다 서술어 또 찾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서술어가 피어다가 아니라 피어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피어서. 그지? 어떤 연결어미를 쓰는지를 잘 보면 금방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국화가 활짝 피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죠. 벌들이 찾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 이거는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뭐다? 이렇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 칠 때는 옆에다가 우리가 확인했으면 이름 정도 적어준 거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종2 정도 적어놓으면 되겠지. 다. 내년에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된다 서술어. 누가 되는데? 동생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되는데? 중학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학생이가 보어지. 근데 우리가 문장의 짜임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주어 서술어의 개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잖아. 그치? 보호 같은 거 필요 없단 말이야. 아무리 조성문이지만. 그래서 주어 서술어는 한 번씩밖에 없어. 역시 다는 혼문장. 다음, 내년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서술부터 찾자. 된다. 누가? 동생은 주어 서술을 찾았는데 또 있지? 되고라는 요 서술어 자리가 또 서술어가 될 수 있었어. 되다. 근데 이번에는 연결어미 뭐 썼어? 고를 썼네. 고를 앞뒤 순서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지. 그러니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대이 딱 쓰고 지나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들어갑니다. 문장의 확대 방식을 탐구해보자 그랬습니다. 1번 가나 각각에 사용된 문장 확대 방식을 연결해보자 그랬습니다. 가는 준수가 노래한다. 그리고 세인이가 춤춘다 그랬습니다. 자, 만들어보세요. 준수가 노래하고 세인이가 춤춘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두 개의 문장이 고를 통해서 나란히 나열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를 쓰니까 나열되고 있다는 말이야. 대이. 자, 그런데 이제 나를 보시면 우리는 무언가를 바란다. 민서가 돌아온다. 그럼 결국 민서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거겠죠. 그죠? 이 무엇 자리에 바로 뒤에 있는 문장 민서가 돌아오다를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완성을 시켰어요. 즉 확장을 시켰어요. 우리는 민서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얘기하고 이제 아는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서술부터 찾아가고요. 바란다. 누가 바래요? 우리는. 그럼 주어 서술 찾았다 그지? 근데 여기 안에서 또 서술로 될 수 있는 말이 있다. 돌아오다. 그치? 근데 그 돌아오다에 종결어미를 보시면 뒤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뒤가 들어가게 되면 품사 뭐를 만들 때 썼다? 명사 만들 때 썼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 돌아오다는 원래 품사다 이가. 동사라는 품사다 이가. 그치? 그런데 기를 넣어서 명사로 살짝 바꿔놨단 말이야? 그러면 주어는 민서가였으니까 민서가 돌아오기까지 가로 열고 닫아 놓으면 우리는 바란다라는 큰 문장 안에 또 작은 문장이 안겨 들어가는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주어 서술어가 짝이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또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보다시피 아는 문장이고 이거 뭐예요? 안긴 문장이겠지. 그치? 이 안긴 문장을 우리 뭐라고 불렀죠? 절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절이 어떤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이름들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잘 들어,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절의 종류가 몇 가지 있었어? 5가지 있었잖아. 근데 이 절 이름을 부여시키는 게 이 안긴 문장의 문장 성분 역할이었다 이 말이야. 다시, 요 절 이름을 결정짓는 이유는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느냐였어. 이 절이라는 아이가 전체 아는 문장 안에서도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게 오해하지 마요. 주어 서술어 2개 들어가 있지만 얘는 지금부터 세트 하나야. 그래서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 하나의 문장 성분에 따라 이름을 결정지어 준 거야. 예를 들어 얘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 뭘 할래? 서술절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면 관형절 또는 관형사절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사절이라고 해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는 쌤이 금방 얘기했던 어떤 문장 성분인 역할이냐에 따라 다 정했던 말이에요. 서술어 역할, 관형어 역할, 부사 역할. 이해됐지, 그치?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장 성분의 이름에 따라서 정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색깔로 볼게요. 인용절. 인용어라는 문장 성분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얘는 무슨 문장 성분 역할을 안 하나요? 한다. 얘도 부사 역할을 해. 이 안에 있는 인용절이 부사 역할을 한다고. 선생님 그러면요 부사절도 부사 역할이면서 이것도 부사 역할이면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안 헷갈린다. 나중에 할 거야. 특히 인용했다라는 것은 인용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있다란 말이야. 누가 한 말이나 글을 내가 인용해 썼다라고 해서 어떤 조사를 남긴단 말이야. 뭐라고 말했다. 뭐뭐 했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그 조사가 보일 거야. 쉽게 찾는다, 그자? 그럼 마지막 뭐 있었어? 명사절이 있었단 말이야. 얘도 보시면 명사라는 건 문장 성분 이름이 아니고 무슨 이름이야? 품사 이름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품사 이름은 왜 이렇게 또 적어줬느냐? 자, 얘들은 다 어쨌건 문장 성분 하나씩 역할을 하고 있지? 얘는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또는 뭐 관형어 역할도 하고 하나만 역할을 하지 않아 얘가.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 역할 하나만 아니니까 그 하나 이름을 딸 수가 없었던 거야. 바로 이 모든 문장 성분에 관여한 동사는 명사였거든.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불러줬단 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절 5개도 이제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마지막 이 절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방에 찾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바로 뭔데? 일명 표지라고 해서 안내하는 아이가 있어. 표지. 이게 무슨 절임을 대본에 알려주는 표지가 있어. 표지. 자,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한번 반대를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명사절임을 알게 해주는 바로 대표적인 표지. 여기도 보면 요 제일 뒤에 있는 서술은 아는 문장의 서술어니까 얘거 말고 그 다음에 만들어질 수 있는 서술을 찾아야 돼. 아까 제일 뒤에 있는 거 말고 요거 찾았다시피 요거 앞에 있는 거 요거 찾아야 돼. 요 서술어 자리에 동사나 형용사니까 역시나 그 어간 뒤에 어떤 어미가 있을 거야. 똑같이. 오케이? 어떤 어미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어미가 바로 명사를 만들 때 쓰는 어미라고 해서 명사형 어미가 붙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명사절이야. 그러면 그 명사형 어미가 뭔지만 알면 되잖아.
미음 또는 기를 붙이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아까 예문에 민서가 돌아오기 할 때 기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민서가 돌아오기까지 가로 열고 닫아놓고 이게 무슨 절인 거야? 명사형 어미 기가 붙었으니까 명사절이란 말이야. 그 다음 하나만 더. 명사절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좀 전에 문장 성분 역할이 좀 다양할 거라고 그랬지. 뭐만 보면 되냐면 이 명사형 어미 뒤에 어떤 조사가 붙어 있는지만 보면 돼. 자, 지금 이 문장에 기 뒤에 뭐 붙었어? 를이 붙었지. 이거 목적격 조사잖아. 목적어 역할을 했던 명사절이었던 거야. 그럼 만약에 이 기 뒤에 이나 가가 붙었으면 뭘 할래? 주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아니면 에나 으로가 붙었어. 그 뭔데? 부사어 역할을 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용절일 경우는 어떤 표지가 있을까? 바로 인용격 조사가 붙어 있을 거야. 그 인용격 조사가 두 가지가 있잖아. 직접 인용했을 때와 간접 인용했을 때가 있잖아. 누구의 말을 직접 인용했을 때는 우리 보통 어떤 문장 보호를 붙이지? 그렇지. 큰 따옴표 붙이잖아. 그리고 그 뒤에 조사 뭐가 붙니? 라고 말했다 라고가 붙잖아. 근데 간접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해? 따옴표 없이 그냥 고가 바로 붙어 있잖아. 그치? 자, 여기 바로 인용절을 금방 찾는 표지였어. 다음. 부사절을 또 금방 찾는 표지가 있어. 이것도 뭘까? 부사어 역할을 하는 어미가 붙어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부사형 어미야. 아까 명사형 어미처럼 부사형 어미가 있어. 그 부사형 어미의 종류가 바로 뭔데? 이렇게 외워라. 뭐뭐게, 뭐뭐이, 뭐뭐도로. 게이도로. 게이도로를 외우죠. 게이도로. 근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개와 도록은 부사형 어미가 맞는데 이는 부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라고 해서 부사와 전미사야. 원래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냥 외우면 답 찾기는 다 통해. 그래서 게이도록 중에 하나 보이면 부사절이다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관형절임을 알려주는 표현이 또 보겠어. 관형사형 어미가 붙겠지. 그럼 그 관형사형 어미가 뭐가 있냔 말이야. 6개 있다. 을 또는 그냥 니을, 은 또는 니은, 는, 던. 요런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으면 관형절일 거야. 아까 우리 예쁜 했다 이가. 그 예쁘라는 어감일 때 니은 들어갔지. 그 니은이 지금 이렇게 뒤에 있는 체험 꾸미려고 들어간 거였거든. 그래서 이런 게가 관형사형 어미였던 거야. 얘 보이면 관형절이야.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절은 뭐냐? 자, 쌤이 왜 그걸로 올라가느냐? 서술절만 표지가 없어. 서술절만 표지가 없어. 선생님 뭐 없으면 어떻게 찾나요?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써야지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 돼요. 서술절은 주어, 서술어의 형태로 나타날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뒤에 있는 이 서술어의 짝지부터 한번 맺어주자. 누가 짝지일까? 바로 앞에 있는 애가 짝지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안긴 문장인 절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런데 앞에도 지금 주어가 하나 더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주어의 짝지인 서술은 어디 갔을까? 바로 이 전체가 서술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서술절이 될 거야. 그럼 얘만 빨리 하나 들고 오늘 마무리할게. 토끼는 앞발이 짧다. 원래 시험 칠 때는 어떤 토끼는 어떤 앞발이 또 어떻게 짧다 문장 성분 더 추가할 수 있어. 덕지덕지. 근데 다 필요 없어. 부속 성분이니까. 자, 그럼 봐. 짧다 서술하지. 뭐가 짧은 건데? 앞발이 짧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주어 서술 찾았지? 됐지? 그러면 이 토끼는도 주어잖아. 이 토끼년의 서술은 어디 갔어? 앞발이 짧다 전체가 서술어란 말이야. 이게 서술절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일단 다행히도 좀 다 끝냈다. 그래서 책은 어차피 예문이니까 다시 다음 시간에 보자. 그래서 오늘은 개념 잡는 것까지 일단 치고 관련 문제는 선생님이 줄 테니까 좀 풀어오고. 이렇게. 이 파트는 지금 교과서 내용 다 끝나는 다음 시간에 관련 문제 좀 줄 테니까 이번 주는 숙제 없이 없나요?